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차 필답형 한 번에 빠르게 붙기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에 붙는 거고요. 빠르게 붙는 겁니다. 고득점으로 붙는 거 아니고 한 번에 빠르게 붙기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찾아오신 분들,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차 시험으로 합격하셨죠. 1차 시험을 합격하셨으니까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1차 합격하고 되게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리 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을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시험은 2차가 진짜입니다. 저는 1차 시험 볼 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객관식의 어떤 스킬 쉽게 좀 이렇게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사실은 2차는 좀 그런 요령이 없습니다. 1차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오래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 한 달 만에 붙는 분들은 한 달 만에도 붙고 못 붙는 분들은 계속 못 붙는 시험이거든요. 하루 1시간씩 6개월 하시는 것보다요. 하루 10시간씩 3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이제 이런 시험입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자꾸 들으면 까먹기 때문에 이 시험은 빠른 시간 내에 막 지식을 쑤셔 넣어가지고 시험장에서 다 쏟아붓고 나오면서 머릿속을 비우고 나오는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집중해서 쏟아붓는 게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재직자분이시라면요,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 한 이틀 정도는 휴가를 내시고 온전히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직자라고 해서 퇴근하고 끝나고 1시간씩 한 달 동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평소엔 좀 덜 하시다가 주말에 몰아서 하시고 시험 직전에 몰아서 하시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공부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학자처럼 이렇게 학문을 이렇게 깊이 탐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험에 자격증을 손에 쥐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자격증을 손에 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차 시험이 아주 쉽다는 분도 계시고 2차 시험 진짜 너무 어렵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1차 때 내가 얼마나 꼼꼼히 좀 많이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약간 운으로 붙는다거나 턱걸이로 붙으신 분들은 2차 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1차 때 높은 점수로 붙었고 특히 1과목, 2과목을 좀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보신 분들은 필답 시험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시험은 1차는 만만하게, 2차는 어렵게 내는 게 통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국가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평가해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하는 건 둘째치고 국가에서 이런 시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산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운영하는 게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은 약간 만만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전문적인 시험을 공부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1차부터 너무 어려우면 공부를 시작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전문직 시험들도 1차 시험은 상당히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합격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실력은 2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은 약간 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험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약간 개미지옥 같은 거였고, 이제 1차 시험에 기쁨을 살짝 안겨준 뒤에 진짜 공부는 2차 때 해라 라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들의 음모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모에 걸려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1차 합격한 게 아깝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2차 또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 1차의 공부를 더욱 심화했습니다. 1차는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 점수가 25점이 있습니다. 기본 점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데요? 대체로 한 점수로만 찍어도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찍어도 25점은 대략 25점 근처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60점으로 올리는 게 우리의 학습이었거든요. 25점을 60점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2차는 뭡니까? 찍을 수가 없죠. 주관식 시험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가 없어서 기본 점수가 빵점이고요. 만점도 10점 깎고 시작하는 감각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주관식 시험에서 만점을 잘 안 줍니다. 웬만해서 만점 안 줘서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다 맞았다고 생각하면 한 90 몇 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못 쓰면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도 10점을 깎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차는 기본 점수 25점을 주고 시작했는데 2차는 만점도 10점을 깎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리고 1차는 알고 어느 정도 암기하고 이해를 하면은 좀 풀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2차는 그거를 손으로 인출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상당히 생각해보면 보기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내가 직접 손으로 쓰는 거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쓰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내가 쓰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답안에는 이제 우리가 작성할 때 필수 키워드가 포함이 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서술을 특히 할 때는 사람마다 모두 서술하는 문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채점하는 심사평가위원들은 여기서 이 문제가 원하는 필수 키워드가 들어갔는가 그거를 위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3개를 뭐뭐뭐를 3개를 쓰시오. 그럼 3개를 쓰면 되고요. 뭐 굳이 5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개를 정확히 썼는데 내가 좀 더 아는 척하고 싶어서 4개를 썼어요. 근데 4개를 쓴 것 중에 4번째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합니다. 감점이에요, 감점. 3개를 아는 것만 정확히 쓰시는 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만 정확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의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나 내지는 교재가 커버하지 않는 다른 범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언제든지 추정 가능하죠. 웬만하면 100% 문제은행에서만 나오면 문제은행은 정해져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문제은행은 계속 나오는 것만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새로운 범위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문제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이타를 모두 공부하려면은 내가 진짜 만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범위가 어마무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빈출문제 같은 거를 충분히 다 소화를 하고 이 교재 내용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내가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기본서를 보시던 뭐 다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만 다 충분히 학습하셔도 합격하는데 요만큼의 지장도 없다라는 건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랑 강의가 커버하는 분량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출제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 도서나 강의에서 커버하지 않는 문제도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 분량, 여러분들의 요 동그라미, 요만큼을 여기서 차츰 늘려서 최대한 요만큼까지 학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 후에도 논문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따만한 기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보시고 하면은 이제 100점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공부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너무 늘어난다. 우리의 강의의 목표는 한 번에 빠르게잖아요. 한 번에 빠르게 합격하려면은 요만큼을 먼저 시작을 하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만 공부를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순서는요, 여러분들 각 챕터마다 이해와 암기와 인출입니다. 처음에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는 암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암기하기 어려운 게 파이 알죠? 파이 3.141519 점점점 나가는 거, 그런 거 암기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건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던 이유가 사과가 애플인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과는 애플이에요. 그렇게 암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 공부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뭐 앞에 예를 들어서 on이 들어가면 반대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걸 인출하는 건데, 이해와 암기의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때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1차 시험 때 공부했던 거를 리콜해내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충분히 암기하고 하는 것까지가 강의의 범위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야 되거든요. 이 시험은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되는 시험인데 제가 그 손으로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와 암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인출하는 거를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거죠.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확실히 해도 붙는다. 그리고 객관식은 흐릿하게 알아도 정답을 가능하기 때문에 찍어도 0.25점. 뭐 4문제 찍으면 한 문제 맞으니까요. 그리고 보기 사이에서 정답이 유추가 가능해서 제가 이런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 이것도 꽤 인기가 많았는데 필기 객관식 찍기 신공 노하우 이런 것도 알려드렸었죠. 근데 주관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확실히 모르면 못 쓰고요. 그냥 오답입니다. 찍으면 빵점이고요. 정답을 유추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글씨가 좀 틀렸다. 내가 다 아는데 글씨를 너무 날렸어가지고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시험관이, 그 채점관이. 그럼 그것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직접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설명하시오. 무엇의 의미를 쓰시오. 무엇을 서술하시오. 무엇을 뭐 3가지, 2가지 쓰고 예를 드시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볼게요.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교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의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뭐 설명하고 예를 드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쓰시오라고 하면 2가지씩. 그럼 장점 1, 장점 2 쓰면 되고요. 단점 1, 단점 2 두 개를 쓰면 됩니다. 뭐 좀 더 뭐 엄밀한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의 장단점 이런 것들 외워야겠죠. 이걸 알려면은 생태학적 오류를 설명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 중에서 예를 드시오 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예를 이해하면은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드는 것도 보셔야 되고 차이점에 대해 쓰시오.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뇌는 뭔가 차이점, 장점, 단점,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놓고서 비교를 하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뭔가 생태학적 오류다, 환원주의적 오류 해서 2개를 비교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를 쓰고 장단점을 쓰시죠. 마찬가지죠. 장점과 단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목적과 실행 방법을 2가지만 쓰시오. 이런 게 좀 어려운 겁니다. 목적은 무엇이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의미랑 비슷합니다. 왜 의미랑 비슷하느냐? 뭐 이거 사전검사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사전검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문조사를 다 맞춰놓고서 다 만들어놓고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본조사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하는 게 이제 사전조사인데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목적은 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 설문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뭐 평가해보기 위해 실시한다가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나 목적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실행 방법은 뭐 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굳이 뭐 설명하고 예를 들으라고 했는데 물론 설명을 할 때에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를 설명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무엇에 라는 앞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죠. 개념. 생태학적 오류,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층화 표본 추출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장단점, 예시, 방법, 뭐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는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교한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 뒷부분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생태학적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드시오가 기출문제였는데 바꿉니다. 약간 바꾼 게 생태학적 오류와 환원주의적 오류의 차이점에 대해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보고 똑같이 외울 수도 없겠지만 외워도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외우면은 생태학적 오류의 설명과 예만 나왔구나. 이것만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생태학적 오류의 뭐 차이점, 상대되는 점, 뭐 2가지 의미,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같이 외워야 이렇게 문제가 베리에이션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개념의 뜻, 장단점, 예시, 방법, 의미와 특징, 원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외워놔야 이 개념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할 때 그 문제대로 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좀 어렵겠죠. 개념만 알기도 어려운데 장단점도 알아야 되고 예시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개념이라는 거가 다 이거를 포함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개념 같은 걸 써가지고 뭐 비슷하게 좀 짜 맞춘다든지, 뭐 예를 드시오 했는데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대충 예를 막 지어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것보다 이 개념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개념들 뒤에 나오는 이런 베리에이션들, 설명하시오, 쓰시오, 장단점을 쓰시오, 목적을 쓰시오, 차이점을 쓰시오 하는 것들은 개념을 익힐 때 한꺼번에 같이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외울 거 되게 많거든요. 이거 개념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까먹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외우고 다시 망각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공부할 때 나는 바본가? 왜 어제 외운 건데 오늘 까먹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엄청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기억들을 좀 더 암기를 오래 하는 어떤 뇌의 작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과학에서 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이 단기 기억으로 가서 이제 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에도 눈, 코, 귀, 입, 뭐 이 촉감 이런 걸로 얻는 자극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자극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뇌가 그 용량을 전부 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극들은 우리 단기 기억에 있다가 싹 망각을 해버리는 게 우리 뇌거든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정보들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보내죠. 우리 뇌가 보기에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반복해서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한 자극으로 들어오고, 내지는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의 자극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뇌가 보기에 야, 이거는 중요한 기억인가 보다. 망각하지 않고 다시 장기 기억 속에 넣어서 오래오래 간직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그 리허설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옮기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익히면은 우리 뇌는 야, 이게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좀 더 잘 옮겨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도 눈으로 보죠. 내가 직접 중얼중얼 말을 하죠. 쓰죠. 그리고 강의를 듣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으로 같은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같은 내용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좋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중얼중얼 말을 하고 쓰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 4가지를 잘 조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학습을 할 때 주로 운전을 하면서 막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각 잡고 공부할 시간이 특히 직장인분들 많이 없고요. 그 학생분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이런 거 강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좀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써보고 듣다가 한번 중얼중얼 말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골격만 유지하여 암기 내용을 축소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외워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강의할 거 뭐뭐뭐 있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을 골격만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아까 전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울 수 없어요. 이거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찝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외워서 그거에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의 스토리를 주기. 좀 제가 강의에서 1차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2차에서도 이제 내용의 스토리를 줘가면서 강의하는 내용들,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연상을 하면서 하면 되고요. 음악화, 그림화, 표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면 훨씬 더 빨리 장기 기억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망각 전에 반복을 한다. 한 번 듣고
까먹으면은 또 반복을 하면은 이게 중요한가 보다. 우리 보통 오늘 이렇게 외우면 내일 까먹잖아요. 그럼 내일 또 외우잖아요. 그럼 이틀은 갑니다. 그럼 이틀 뒤에 또 까먹잖아요. 그럼 또 외우면 3일은 가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뭐 암기력이 떨어진다,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자책하지 절대 마시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아들인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랑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차는요 제가 이제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뭐 어떤 같은 내용을 가진 것끼리 묶었잖아요. 근데 2차 강의는 어떻게 했냐면 최근 5년간 출제된 문제들을 쫙 모아봤습니다. 쫙 모아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제 지수가 있잖아요.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은 10번 시험 보면 10번이 다 나왔다라는 거고요. 8.3이면은 10번 시험 중에 8번 정도 나왔다라는 게 이제 출제 지수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출제 지수가 최고 한 8점부터 최저 뭐 0점 몇 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온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출제 지수가 높은 것부터 쭉 이제 교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왜 그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정석 이런 거 보면요. 제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만 까맣죠. 앞부분 까맣고 뒤쪽으로 가면 좀 허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나는 정말 의지력이 약한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갈수록 좀 의지가 약해지네? 뒤에는 좀 덜하게 되네? 그러잖아요? 보통 헬스클럽도 처음에는 열심히 다니다 나중에 가면 좀 흐지부지 되죠.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의지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원래 인간은 초두 효과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고서는 앞부분만 까만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강의는 출제 지수가 높은 것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출제 지수가 높은 것부터 시작되고 끝으로 갈수록 출제 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앞부분부터 쭉 하셔가지고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시는 게 답이에요. 그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연히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난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출제지수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확률을 높이겠죠. 근데 이제 이 책에 있는 건요, 여러분들 좀 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대부분 1차 시험에 1, 2과목들이 나온 거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리콜해낼 수 있냐가 관건이고,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보실 때 한번 쫙 보시면서 빠르게 리콜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잡고 시작하시면은 좀 편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 좀 이런 거 많이 놨어요. 자반 작성 시 주의할 사항.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는 이런 단어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 단어들이 안 들어가면 오답 처리가 되는 거고, 이 단어가 뭐 반만 들어가면 반절만 부분 점수 맞는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키워드 위주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필수 키워드를 한번 중얼중얼 또 말을 해보시고 써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이제 이 강의를 좀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때 없던 문제로 뭐가 있냐면 설문지 작성 문제가 나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보통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 그러니까 설문지 작성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내가 직접 작성하는 건데 이게 쉽습니다. 일단 되게 쉬운 문제고 여러분들 점수를 따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보면 틀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함정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미만, 뭐 이상, 뭐 구간 나누기, 그다음에 뭐가 하시면 아니면 5번 문항으로 가시오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고. 자, 뭐 이런 겁니다. 뭐 아니오에서 화살표 치고 5번 문항으로 가시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 해보시면은 진짜 적은 시간 투입해가지고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만 따라 해보시면 되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내가 설문지를 만든다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할 땐요, 제가 또 책 앞면에다가 42개의 필답형 수준 체크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보고 쓰긴 좀 뭐 하면은 한번 보세요.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정의와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럼 아는 거예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4가지 장단점은 입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쭉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이제 모르시는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1차 때 뭐 나온 거, FGI의 의미와 장단점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나왔었는데 잘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쭉 보고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감을 좀 잡으시고 쭉 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날에도요, 시험 보기 전날에도 요걸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강의와 이 책의 그냥 한 장 요약이에요. 42개의 답안을 보시고, 그래서 학습 시작 전, 학습의 마무리를 요걸로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은 이것만 놓고서 쭉 쓰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1번 쓰고 2번 쓰고, 모르는 거 체크해놓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그것만 다시 공부해, 다시 쓰고. 그게 시험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2차 시험도 뭐 합격률이 50%, 60% 이렇게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격 못 하시는 분은 없고, 다만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한 번에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붙을 수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